1939년 가을, 크라쿠프. 나치가 폴란드를 점령한 지 2달째 되던 날, 한 사내가 나치 장교들로 가득한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섰습니다. 31살의 오스카 신들러. 그의 주머니에는 나치당 배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웃음을 지으며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곳에는 기회가 넘칩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기회주의자, 이 부패한 사업가가 훗날 1200개의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스카 신들러, 1908년 체코슬라바키아 추비타우에서 태어난 독일계 사업가. 키 183cm, 잘생긴 얼굴, 그리고 말솜씨. 그는 자신의 매력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단계였습니다. 술을 좋아했습니다.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공을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 체코에서 그는 실패한 사업가였습니다. 트랙터 판매, 부동산 투기, 은행 대출 모두 실패했습니다. 빚만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쟁은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들러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10월, 신들러는 크라쿠프를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주머니에는 나치당 배지와 아프베어, 즉 독일군 첩보부의 소개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전쟁 전부터 나치와 인연을 쌓아왔으니까요. 기차 창밖으로 폴란드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불타는 마을들, 폭격당한 건물들, 길가에 쓰러진 시체들. 하지만 신들러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방 속 서류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크라쿠프의 공장 목록, 나치가 압수한 유대인 소유 공장들의 목록. 신들러, 혼잣말처럼. 에나멜 공장, 군용품 생산, 좋아. 크라쿠프에 도착한 신들러는 곧장 고급 레스토랑에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나치 장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샴페인을 마시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신들러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양복,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환한 미소. 그는 마치 이곳의 주인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신들러, 가장 높은 계급장을 단 장교에게 다가가며 안녕하십니까 소령님. 저는 오스카 신들러입니다. 아프베어의 소개를 받고 왔습니다. 나치 장교, 경계하며 아프베어, 무슨 일로? 신들러, 최고급 곤약 한 병을 테이블에 올리며 사업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물론 소령님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날 밤 신들러는 3병의 곤약을 더 주문했습니다. 장교들의 잔이 비면 즉시 채웠습니다. 농담을 했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들의 무용담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5명의 나치 고위 장교와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들러, 장교들에게 제가 다음 주에 작은 파티를 열 예정입니다. 물론 소령님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최고급 음식과 술,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들도 있을 겁니다. 장교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들러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며칠 후 신들러는 크라쿠프의 유대인 지구를 찾았습니다. 나치의 명령으로 모든 유대인은 다윗의 별이 그려진 완장을 쳐야 했습니다. 거리에는 겁에 질린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신들러는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간판에는 이츠락 슈텐 회계사무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슈테넨의 사무실. 나레이션. 사무실 안은 서류로 가득했습니다. 책상 뒤에는 45쯤 된 유대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츠락 슈텐, 안경을 쓴 깡마른 남자. 그는 신들러를 보자 몸이 굳었습니다. 나치당 배지. 슈텐, 긴장하며 무슨 일이십니까? 신들러, 편안히 의자에 앉으며 긴장하지 마오. 나는 사업가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서 왔소. 슈텐, 도움이요? 신들러, 나는 공장을 인수할 계획이요. 에나멜 공장. 하지만 나는 회계를 잘 모르. 당신이 내 회계를 맡아주면 어떠? 슈텐, 의심하며
왜 저를요? 신들러, 솔직하게. 당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이요. 유대인을 고용하면 임금을 줄 필요가 없어. 나치가 배정해 주니까. 그리고 당신은 이 지역에서 가장 유능한 회계사라고 들었어. 나는 유능한 사람과 일하고 싶소. 침묵. 슈텐은 신들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솔직했습니다. 자신이 이용당할 것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슈텐, 조용히. 제가 선택권이 있습니까? 신들러, 잠시 멈춰다가 아니요, 없어. 슈텐, 그렇다면 일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신들러와 슈텐은 크라쿠프 외곽의 낡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DEF 레코드 범랑 제품 공장. 한때 번성했던 에나멜 공장. 하지만 주인이었던 유대인 사업가는 이미 도망쳤고 공장은 덩 비어 있었습니다. 신들러, 공장을 둘러보며 완벽하군. 위치도 좋고 설비도 괜찮아 보이는군. 슈텐, 서류를 보며 하지만 가격이 상당합니다. 자금이 있으십니까? 신들러, 웃으며 없소. 슈텐, 네? 신들러, 내겐 돈이 없어. 하지만 문제 없어. 나치 장교들이 투자할 거요. 그들은 내가 성공할 거라고 믿으니까. 슈텐, 놀라서 장교들이요? 전쟁 중엔 군수품이 필요하오. 독일군은 수백만 개의 냄비와 그릇이 필요하고 나는 그걸 공급할게요. 그리고 그들은 나를 보호할게요. 나레이션. 신들러는 맞았습니다. 그가 열었던 파티, 선물했던 콘약, 나눴던 담배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나치 장교들은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인수 허가가 났습니다. 1939년 말 오스카 신들러는 에나멜 공장의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공장 이름을 바꿨습니다. DEF에서 에말리아로 독일식 에나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1940년 초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기계들을 수리했습니다. 원자재를 구입했고 그리고 노동자를 모집했습니다. 아니, 모집이 아니었습니다. 배정받았습니다. 나치는 크라쿠프 게토에서 유대인을 끌어왔습니다. 처음에는 150명, 남자, 여자, 노인, 젊은이. 그들은 다윗의 별이 그려진 완장을 차고 공장으로 걸어왔습니다. 신들러는 공장 입구에서 그들을 보았습니다. 굶주린 얼굴들, 겁에 질린 눈빛들. 하지만 그는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그들은 노동자였습니다. 공짜 노동력. 신들러, 슈텐에게 일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요. 슈텐, 조용히. 네, 다들 숙련공입니다. 신들러, 좋아. 그럼 시작합시다. 기계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땅, 땅, 땅. 에나멜 그릇을 찍어내는 소리가 공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대인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임금은 없었습니다. 대신 빵 한 조각과 묽은 수프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신들러는 공장을 돌아다니며 생산량을 체크했고 품질을 확인했고 그리고 만족했습니다. 신들러, 슈텐에게 잘 돌아가고 있어. 다음 달부터는 이익이 날 거요. 슈텐, 네, 독일군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신들러, 완벽해. 노동자를 더 데려오시오. 생산량을 2배로 늘립시다. 1940년 여름 에말리아는 이미 성공한 공장이었습니다. 하루에 수천 개의 그릇을 방산했습니다. 나치 장교들은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신들러는 부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신들러는 나치 장교 클럽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어 아래서 장교들과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금시계를 차고. 나치 장교 1, 신들러의 어깨를 두드리며 오스카, 자네 공장은 대단해. 품질도 좋고 납기도 정확해. 신들러, 웃으며 감사합니다, 소령님. 제 목표는 독일의 승리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나치 장교 2, 그래. 그래서 우리가 자네를 좋아하지. 자, 한 잔 더. 신들러는 웃었습니다. 잔을 부딪혔습니다.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다음 달 생산량, 이익률, 확장 계획. 1940년, 1941년 에말리아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노동자가 늘어났습니다. 300명, 500명, 800명. 신들러는 더 큰 차를 샀고 더 비싼 양복을 입었습니다. 크라쿠프에서 가장 화려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가 꿈꾸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노동자들이 밤마다 어디로 돌아가는지. 크라쿠프 게토, 좁은 골목에 수만 명이 갇혀 굶주리고 병들어가는 지옥으로 그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1943년 3월 11일 밤 크라쿠프 게토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속삭였습니다. 내일 뭔가 일어날 거야. 들었어. 게토를 비운대. 플라쇼프로 보낸대. 슈테르는 공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그들은 게토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슌들러는 그들이 공장에 남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상황을 대충 알았기 때문이죠. 슈테른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슈테른,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한 젊은 여성 노동자 헬렌이 그의 옆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헬렌, 제 가족이 아직 게토에 있어요. 어머니와 남동생이 어떻게 해요? 슈테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 시각 신들러는 고급 아파트에서 애인 빅토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크라쿠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아름다운 도시. 빅토리아가 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빅토리아, 우리 내일 어디 갈까요? 당신 말한 그 언덕 어때요? 응, 날씨만 좋다면 갑시다. 빅토리아, 좋아요. 기대돼요. 말 타는 거 너무 좋아요. 쉰들러는 웃었습니다. 그는 행복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아름다운 애인, 완벽한 삶.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바로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1943년 3월 13일 새벽 4시 크라쿠프 게토에 트럭들이 들어왔습니다. 나치 친위대. 그들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부수었습니다. 친위대원이 고함쳤습니다. 친위대원, 모두들 밖으로 나온다. 다시 한번 명령한다. 5분 안에 모두들 나오셔. 빨리! 도망치다 걸리면 총살이다! 울음소리, 비명, 발소리. 게토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노인, 아이, 여자, 남자 모두. 그때 멀리서 한 어머니가 어린 딸의 손을 붙잡고 달렸습니다. 아이의 할아버지로 보이는 노인이 그 앞을 헤치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바로 그 순간. 총성이 울리고 쓰러지는 노인, 총성과 비명, 청막을 뚫고 일어나는 총성과 비명으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게토 청산작전. 나치의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친위대 장교가 메가폰으로 외쳤습니다. 친위대 장교, 게토를 비워라. 일할 수 있는 자는 플라쇼프 수용소로, 일할 수 없는 자는 처리하라. 짐을 몇 개 갖고 와서 여기 쌓아놔. 빨리! 나치는 교활했습니다. 짐을 싸게 하면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의 정착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야. 여기보다 나을 수도 있겠지. 애써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저항하지 못한 채 나치는 무력과 심리를 동원해 수천 명을 조용히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나레이션. 같은 시각 한 유대인 가정이 집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6살 된 딸. 그들은 찬장 뒤 비밀 공간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밖에서 부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 친위대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친위대원 1. 여긴 비었나? 친위대원이 사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친위대원 2. 확인해봐야지.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려 하자 어머니가 딸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친위대원이 가까이 와서 벽을 두드렸습니다. 친위대원 2. 여기 뭔가 있어? 그가 총을 꺼냈습니다. 벽을 향해 켜놓았습니다. 나레이션. 벽의 뒤. 어머니가 딸의 입을 더 세게 막았습니다. 아버지가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이 끝인가? 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친위대원의 손가락이 방화쇠에 걸렸습니다. 천천히 당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밖에서 누군가 고함쳤습니다. 친위대원 1. 야, 여기 도망치는 놈들이 있어. 빨리 와! 친위대원이 벽을 바라보다가 밖으로 향했습니다. 친위대원 2. 지금 가! 그가 총을 거두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부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레이션. 침묵. 좁은 벽 뒤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1분, 2분, 5분. 아직은 안 돼. 그들은 그렇게 벽 뒤에서 하루 종일 숨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총성이, 비명이, 울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밤이 찾아오고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조심스럽게 몸을 내미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꼭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았어. 하지만 밖에서는 다른 가족들이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레이션. 오전이 되자 거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나치 친위대가 그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는 오른쪽에, 노인과 아이는 왼쪽으로. 한 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 아이를, 제발, 제 아이는 일할 수 있어요! 친위대원이 총을 들어 협박했습니다. 친위대원, 조용히 왼쪽으로 가! 안 돼요! 제발! 총성이 울려 퍼지고 어머니는 절규했습니다. 나레이션. 그날 오후까지 게토의 거리는 붉게 물들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사살되었습니다. 노인들, 병든 사람들, 어린아이들. 나치에게는 그저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플라쇼프 시용소로 향하는 열차에 실렸습니다. 화물관에 100명씩 서서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그 시간 신들러는 빅토리아와 함께 말을 타고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봄날, 말발굽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빅토리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빅토리아, 여기서 보는 전망이 정말 멋져요. 신들러가 말을 세웠습니다. 응, 역시 최고야. 그들은 언덕 꼭대기에 섰고 그리고 내려다보았습니다. 크라쿠프를, 아름다운 도시를. 그런데 신들러의 표정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들러, 저게 뭐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게토에서. 그리고 작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사람들이었죠. 달리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총성, 이어지는 총성들. 빅토리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신들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아래쪽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봤습니다. 빨간색. 게토의 회색 거리의 가운데 빨간 코트를 입은 어린 소녀가 걷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혼자, 세상이 무너지는 혼란 속에서. 나레이션. 소녀는 4~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빨간 코트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회색 도시, 검은 연기, 갈색 분물 속에서. 아이만이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녀는 달리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총을 든 친위대원 옆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작아 눈에 띄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들러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신들러, 저 아이. 소녀가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코트를 입은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총성. 나레이션. 설마. 신들러의 표정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은 말의 고삐를 놓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빅토리아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오스커, 당신 괜찮어? 오스커? 하지만 신들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불타는 게토를, 달리는 사람들을, 총을 든 친이들을, 그리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빨간 코트를. 그 순간 신들러의 내면 깊은 곳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던 무언가가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완벽한 이기주의자로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그는 지금은 마음속에 소용돌이가 치고 있었습니다. 아이까지 죽이려는 그들의 행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 신들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빅토리아가 말을 걸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만 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빅토리아, 오스커, 아까 그 일 때문인가요? 말 좀 해봐요. 신들러가 여전히 창밖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는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보았고 이제 지울 수 없는 충격으로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들러는 일찍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양복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눈은 중열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슈테른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눈이 붓고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슈테른이 문을 닫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슈테른, 신들러 씨, 침묵. 신들러는 창밖을만 보아보고 있었습니다. 게토에서 어제 2,000명이 넘게. 그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신들러가 여전히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봤어. 슈텔은 보셨습니까? 언덕에서 전부 다. 긴 침묵. 슈테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아시겠군요.
우리 공장 노동자들 중 반은 플라쇼프 수용소로 보내졌고 나머지는 쉰들러가 슈테른을 돌아보았습니다. 쉰들러, 그들을 데려와야 해. 슈테른, 네? 쉰들러가 책상을 쳤습니다. 쉰들러, 우리 공장 노동자들이야. 생산의 필수라고 해. 그들 없이는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슈테른, 하지만 플라슈프는 아몬 괴트가 쉰들러가 슈테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알아, 아몬 괴트, 사이코패스. 하지만 나는 그와 친구가 될 거요. 그가 좋아하는 것을 줄 거요. 돈, 술, 여자 뭐든.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을 데려올 거요. 슈테른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슈테른,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쉰들러, 이미 결정했어. 슈테른은 쉰들러를 바라보았습니다. 쉰들러는 어제의 충격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본인의 이익만 추구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신들러의 차가 플라쇼브 수용소 정문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철문, 그 위에 독일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노동이 자유를 가져온다. 잔인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들러가 본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나레이션. 플라쇼브. 5만 명이 수용된 강제 노동 수용소. 하지만 이곳은 노동 수용소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공장이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힘들게 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몸으로. 어떤 사람은 쓰러졌습니다. 치리대원이 다가가 발로 찼습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총을 쏘았습니다. 건물 옆에는 시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쓰레기처럼. 이름 모를 벌레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언덕 위, 하얀 발코니가 있는 저택, 소장 관저. 신들러가 운전사에게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말했습니다. 저기로 가게. 나레이션. 아몬 괴트, 플라쇼브의 소장, 34살, 거구의 남자. 그는 아침마다 발코니에 나와 수용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에는 저격소총.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일하는 유대인들을 마치 사냥감을 고르듯이. 밖에는 한 여자가 물통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괴트가 소총을 들어올렸습니다. 조준했습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팡! 여자가 쓰러졌습니다. 물통에서 물이 쏟아지며 구멍난 물통을 보고 기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괴트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좋아, 오늘도 좋은 아침이야.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장님, 오스카 신들러 씨가 방문하셨습니다. 괴트가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스카? 들어오라고 해. 나레이션. 신들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최고급 코냑 한 병, 그리고 환한 미소.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본 것 때문에. 신들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몬, 오랜만이야. 괴트가 포옹했습니다. 오스카,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기까지 왔나? 신들러가 코냑을 건넸습니다. 전애를 보고 싶었지. 그리고 얘기할 것도 있고 해서 말이네. 괴트가 코냑을 보며 눈을 빛냈습니다. 부탁! 그게 뭘까? 일단 앉게. 나레이션. 그들은 앉았습니다. 괴트가 코냑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역시 좋구만. 그래, 무슨 부탁인데? 신들러가, 자네도 알다시피 내 공장이 군수품을 생산하고 있지. 하지만 노동자가 부족해. 특히 숙련공들이. 괴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들러가 개토 청산 때 내 노동자 몇 명이 이리로 왔더군. 그들이 필요해.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거든. 괴트가 코냑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스카,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제국의 재산이야. 그냥 내줄 순 없지. 신들러가 예상했다는 듯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나도 그걸 안다네. 그래서 그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둑한 봉투. 괴트가 열어보았습니다. 현금, 많은 현금. 괴트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스카, 자네는 역시. 그래, 몇 명이나 필요한가? 200명. 괴트가 놀랐습니다.
200명? 그건 좀 곤란한데. 신들러가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자네 생일 선물일세. 조금 미르지만. 괴트가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더 많은 돈. 괴트가 웃었습니다. 오스카, 자네는 정말 비즈니스 천재야. 200명? 그래, 데리고 가. 대신 명단은 줘야 돼. 나레이션. 신들러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이 괴물과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200명의 유대인이 플라쇼브에서 MRE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이. 나레이션. 그 말 저녁 200명이 공장 문 앞에 섰습니다. 뼈만 앙상한 몸, 찢어진 옷.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신들러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명, 한 명.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들러가 슈테른에게 말했습니다. 이들을 씻기고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시오. 네. 그리고 더 많이 데려와야 할 것 같소. 슈테른이 놀랐습니다. 더요? 신들러가 플라쇼브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 죽어가고 있어. 우리가 더 많이 데려올 수 있다면. 슈테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신들러 씨. 신들러가 슈테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어. 나레이션. 그 후 몇 주 동안 신들러는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파티를 열지 않았습니다. 나치 장교들과의 저녁 모임을 줄였습니다. 대신 공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공장 옆에 작은 막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공장 내 임시 숙소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대인 노동자들을 플라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레이션. 여름, 신들러는 다시 괴트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제안을 가지고. 신들러가 아몬, 내게 제안이 있네. 괴트가 술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또 뭔가? 이번엔 더 큰 건가? 기대되는데. 신들러가 내 공장 옆에 작은 수용소를 만들고 싶네. 공장 전용 노동 수용소. 그러면 생산 효율이 훨씬 올라갈 거야. 노동자들이 매일 플라쇼브에서 오갈 필요가 없으니까. 괴트가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군. 신들러가 물론 자네에게도 이익이지. 매달 이 정도면 어떨까? 또 다른 봉투. 괴트가 웃었습니다. 오스카, 자네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군. 자네와의 비즈니스는 늘 흥미롭구만. 좋아, 그렇게 하세. 1943년 가을 에말리아 내부 수용소가 완성되었습니다. 공식 수용인원 900명, 하지만 실제로는 1000명이 넘게 살았습니다. 이곳은 플라쇼브와 다르게 무자비한 고타도 없고 아침마다 발코니에서 총을 쏘는 괴물도 무서운 감독관들도 없었습니다. 어느 저녁 유대인 노동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빵을 나눠 먹으며 많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살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한 노인, 야코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는 다른 것 같아요. 젊은 남자 다비드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플라쇼브에서는 매일 죽음을 봤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 사람이 죽어 있었죠. 하지만 여기는 여성 노동자 레베카가 말했습니다. 신들러 씨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다비드가 의심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치예요. 나치 당원이에요. 왜 우리를 보호하죠? 슈테른이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네. 하지만 감사해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슈테른은 신들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쇼. 슈테른이 들어왔습니다. 신들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장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빨간색 숫자들, 척자. 슈테른이 말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신들러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괜찮소. 무슨 일이요? 노동자들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침묵. 신들러가 말했습니다. 감사할 것 없어. 그들은 내 노동자들이오. 당연히 보호해야지. 슈테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들러 씨, 이렇게 하시면 돈이... 신들러가 장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매달 척자요. 교투에게 뇌물, 친위대에게 뇌물, 허가비용. 하지만 상관없어.
슈테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신들러가 슈테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의도 있었습니다. 신들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언덕에서 빨간 코트를 입은 아이를 봤소. 슈테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는 5살쯤 되어 보였소. 너무나 작은 아이였는데 사라지고 안 보였다는 것이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나만 생각하고 살았어. 돈, 성공, 명예, 그것만 중요했소. 하지만 그날 그 아이를 보고 나서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슈테른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신들러 씨. 신들라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생명이 고귀한 인간들이란 말이오, 슈테른. 당신도 야코브도 동일하지 않겠소? 난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가 없어. 긴 침묵.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업가와 회계사, 독일인과 유대인.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그저 생명이 소중한 인간이었습니다. 슈테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들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할 것 없어. 나는 단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 있을 뿐이요. 나레이션. 1944년이 되자 에말리아는 더 이상 수익성 있는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신들러는 의도적으로 불량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탄약은 제대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포탄은 빗나갔습니다. 독일군이 반품을 하면 신들러는 자신의 돈으로 다른 공장에서 완제품을 사와 납품했습니다. 그의 재산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고급차를 팔았습니다. 보석을 팔았습니다. 예술품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살아있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생명이. 어느 날 회계장부를 보던 슈테른이 말했습니다. 신들러 씨, 이대로 가면 6개월 안에 파산입니다. 신들러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신들러가 슈테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6개월 동안은 괜찮다는 거 아니오? 슈테른도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 섞인 미소였습니다. 나레이션. 하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소련군이 동쪽에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나치는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더 큰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나치는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수용소를 폐쇄하고 유대인들을 서쪽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의 도가니로 명성이 찾아하던 아우슈비츠로